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이제 여름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굉장히 덥고요. 저녁 무렵 되면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답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동의 자유를 많이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자유도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자유도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라고 보거든요. Free will. 고구려의 시대 정신을 얘기할 때 제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Free will. 논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Free will, 자유의지. 오늘 고구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에 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제목은 이겁니다. 불과 2.7km 둘레의 성벽 안이 큰 고구려의 수도라고, 그리고 국내궁인가 국내성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죠. 동북공정이라는 거 잘 아시죠? 거기 주연 멤버가 동북사범대학의 유생 씨인데요. 만주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의 큰 줄기인 장백산 공정의 입안자이기도 하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한학자들은 고구려와 지금 조선반도의 승계의 관계를 제멋대로 선전하고 고구려와 생활하던 지구는 그들의 고토라고 하며 중국의 동북지구에 대한 역사주권을 극력 부정한다.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러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고구려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고구려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말씀드렸죠. 둘레 2688m인 국내성은 궁궐이었을까 수도였을까? 여러분, 궁궐과 수도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궁과 도성의 차이점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궐을 수도로 오해합니다. 우리 경복궁을 조선의 한약이라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국내궁을 국내성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대단한 고구려인 줄 알고 왔었는데 무려 420여 년 동안 강대국 고구려의 수도였었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둘레가 2.7km에 불과한 그냥 조그만 성이에요. 읍성이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많이 유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에서는 뭔가 의구심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는 수도라든가 도시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역사 속에 수도라든가 도시에 대한 것도 우리 관점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시의 위상, 역할, 체계는 다른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과 일본의 성, 중국의 성, 유럽의 성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 성이 볼품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 성들은 일본 성만 하더라도 오사카 성, 구마모토 성, 나고야 성 얼마나 대단합니까? 규모도 크고 복잡하고 높고 화려하고. 중국 성은 말할 것도 없죠. 유럽 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인의 관점에서 아름다움과 거대함의 상징으로서 성을 평가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유럽, 일본, 중국의 성들은 지배계급을 위한 성, 그러나 우리 민족의 성은 백성을 보호하는 성입니다. 당연히 다르죠. 특히나 고구려는 백제, 신라, 가야와는 다릅니다. 규모가 다르죠. 백제, 신라, 가야들이 전쟁 대상은 전부 다 옆 동네란 말이 나올 뻔했는데요. 옆 나라가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아리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말 그대로 가장 강력한 중국에서 오는 세력들, 그리고 가장 군사력이 뛰어난 기마군단을 활용하는 서북방면의 유목민족들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성이라는 것은 절대 절명의 위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규모, 체계,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곁들여서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국내성, 이 조그만 것을 고구려 수도라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고구려 수도에 관해서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 첫 수도 홀번인가 절번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수도가 국내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 수도는 평양 지역인데요. 그 중간에 약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홀번 지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양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궁의 이동은 약간씩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평양성의 위치를 상당히 다른 곳으로 비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사는 자기 주장이라든가 일부의 사료 선택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역사학이 아니죠. 역사 기록, 사료와 함께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과 함께
기타 등등 국제 환경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유리왕이 수도를 천도한 배경이 무엇인가? 까닭이죠. 그리고 국내성의 자연환경인데 국내성의 자연환경은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도는 홀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리왕 22년, 즉 AD 3년에 유리왕은 천도를 했고요. 그리고 427년까지 존속했으니까 무려 424년 동안 수도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당시 때 동아시아 질서가 얼마나 긴박하고 혼란스러웠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 속에서 고구려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데 그 강력한 힘의 소용돌이가 바로 이 국내성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삼국사기 잡지에 보면은 국내성은 위남성이란 용어도 나오고 불의성이란 용어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성으로 통칭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도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일부에서는 209년, 즉 산성왕 13년에 환도성에 천도했을 때부터 국내시대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일단 그 주장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국내성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고구려는 삼경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지역으로 옮긴 다음에는 평양성이 제1경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남평양이겠죠. 한성입니다. 현재 지명은 황해도 재령 일대죠. 장수산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곳이 바로 북평양인데 국내성입니다. 그만큼 국내성은 수도 위치에서 벗어나서도 중요한 것이죠. 동아시아 국제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었죠. 고구려와 수단 간의 전쟁이 끝나고요. 소위 삼국통일전쟁 단계로 들어섰는데 이미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정말 큰 별이 떨어졌는데요. 연개소문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바로 고구려 내부에서는 권력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첫 아들인 연남생과 둘째, 셋째 아들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첫째 아들인 연남생은 이 국내성에 운거하면서 평양 지역에 있었던 동생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전략적 가치가 탁월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668년 9월달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당하고 보정이 항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압록강 이북의 40여 성들은 671년까지 복국전쟁을 펼쳤는데 국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면 왜 국내적으로 천도했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배경의 주체는 유리왕이죠. 유리왕은 한자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리왕, 또 유리명왕, 유리, 유류, 누류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광개토상 비문에는 유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음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라에도 당연히 동일한 명칭이 있죠. 그는 유복자로 태어났는데요. 고주몽이 동부요를 탈출해서 홀본부요를 가면서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칠산 칠골 그리고 그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부러진 칼을 숨겨두었다. 이 칼을 가지고 오면 나의 자식임을 증표로 삼겠노라고. 결국 영리한 유리왕은 이 칼을 찾고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특별한 인물인 것 같아요.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 동명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리왕은 창틀을 타고 해를 향해서 하늘을 날랐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얘기지만 고려 왕들은 하늘, 해와 직결되어 있고요. 고주몽을 빼고 5대 모본왕까지는 임금들의 성이 해씨거든요. 이 태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태양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유리왕은 꽤 오랫동안 제위했어요. 37년 동안이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아주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양맥국을 복속시켰거든요. 첫 번째 고주몽은 비류국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유리왕은 양맥국을 복속시키고요. 그리고 고구려현도 한나라로부터 다시 수복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는 통일전쟁으로 보고 또 하나는 자주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죠. 실질적으로 고구려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은 부여입니다. 동부여죠. 동부여가 워낙 강력하니까 태자가 인질로 와줄 것을 요구하고 당연히 유리왕은 거절하죠. 그래서 부여군들은 5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하지만 결국 실패를 끝납니다. 여기서 승리를 거둔 것이 유리왕이에요. 그리고 서북 방면에 선비족도 공격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가 끝이 나고 그 다음 때한계에 후한이 있는데 그 사이에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있었습니다. 신나라의 왕망이 흉노를 공격할 때 고구려에게 군사동을 요청했거든요. 당연히 유리왕은 거절했습니다. 화가 나니까 왕망은 고구려를 하구려, 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아니라 하구려고 후라고 표현한 것이죠. 유리왕이 얼마나 자주성을 갖고 있는 인물인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죠.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유리왕 시대는
많은 순행 절차에서 보듯이 국력을 강화시키고 내부 통일을 기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자주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선도입니다. 수도를 옮기는 일이죠. 왜 수도를 옮겼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현실적인 요건인데요. 홀본은 전선에 가깝다는 겁니다. 적어도 국내성보다는 전선에 가까운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고구려 처수도에 있는 홀본을 현재 환인 지역으로 보지만 저는 사실은 그 북쪽에 있는 통화 아니면 더 북쪽에 있는 신림 지역으로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처수도는 전선에 가깝기 때문에 안보상의 위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국력을 강화시키는데도 부족하다는 것이 기록을 보면 나와요.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홀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고구려가 건국한 장소거든요. 두 번째는 내부의 지지 기반과 연관된 것인데요. 홀본 지역은 고구려가 건국한 장소인데 고구려 이전에는 그것이 홀본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홀본부에 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홀본 자체가 홀본부의 첫 수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죠. 부여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가 홀본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임금들은 심지어는 평양 지역으로 천도온 다음에도 첫 해라든가 그 다음 해에 홀본을 방문을 한 겁니다. 당연히 처음 건국한 곳에 와서 시조묘에게 특별한 의뢰를 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첫 수도 지역은 건국 세력들의 본거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주민 세력이죠. 그 다음에 정통성이 불분명한 유리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지역에는 부역의 토착 세력들이 존재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소선호와 비루와 온조를 따라서 백제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나머지는 그들이 있는 겁니다. 고지몽이 흡수한 송양의 비류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리왕의 첫 번째 부인이 송씨인데 비류국 사람이거든요. 이들도 실질적으로는 유리왕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1단계 이주민 세력도 있고 2단계 유민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 간에도 갈등이 생겨서요. 결국은 유리왕으로서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만 아버지를 도와서 남쪽까지 내려온 협보가 유리왕의 정책에 반한다고 했을 때 유리왕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협보는 자기 세력들을 거느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늘날의 충청남도 지역으로 추정되는 한으로 망명을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한족과 관련된 세력들도 많이 남았을 것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정말 심각한 권력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유리왕은 3년에 골천 지역에다가 궁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골천 출신의 화이란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치이란 여자를 또 맞아들이는데 치이는 한족입니다. 한나라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화이와 치이 간에 서로 질투와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정치 세력들의 갈등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심각했기 때문에 유리왕은 양곡이라는 곳에다가 동궁과 서궁을 2개 지을 정도로 내부에서 이 권력 창달전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유리왕은 일단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것이죠. 건국한 지역이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 권력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실리를 선택한 것이죠. 또한 안보 환경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신세력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신수도의 부지를 물색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내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갑자기 유령 21년 3월 달에 제사에 쓰는 제무령 대지가 탈출해요. 이 제무령 대지라는 것은 국가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은 당연히 명령을 내리고 부하인 설지가 대지를 쫓아서 쭉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국내 위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국내는 산수가 험악하고 땅이 농사짓기에 알맞다. 그리고 사슴 같은 동물들과 물고기들이 풍부하다. 만약 우리가 국도를 옮기면 백성들의 삶이 편안하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을 피할 수가 있다. 약간 의혹을 했습니다만 삼국사기 유리왕 21년 초에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막바로 9월 달에는 임금이 직접 그 지역까지 행차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선이 한양을 도읍으로 선택할 때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결국 태조 이성계가 직접 한양에 와서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천도에 대해서 많은 기존의 토착 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갈등은 심화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끼는 해명태자가 천도를 반대한 겁니다. 유량에게 해명태자는 특별한 존재거든요. 첫째 태자인 도절이 죽었어요. 그리고 해명이 태자가 됐는데 그는 원래가 용맹스럽고 자존심이 강해요. 그가 황령국의 사신 그리고 황령국의 왕과 힘겨루게 한 사실은 사례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극적이고 감동적입니다. 능력이 출중한 것이죠. 결국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량 22년 10월 달에 천도를 실시한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1년 7개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갈등과 저항이 심각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해명태자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이나 예수대에 머물면서 아버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한 국룰의 분열을 떠나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임금과 태자 간의 권력 쟁탈전으로 비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참다 못해서 유리왕이 아들에게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내가 천도한 것은 백성들을 편안케 해서 나라의 기초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고 네가 힘센 것만 믿고 또 이웃나라 결탁해서 원한을 맺는가? 자식된 도리가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게 삼국사에 나오는 귀절이거든요. 그리고 칼을 보냅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해명태자와 그를 따르는 신하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태자님이 임금이 됩니다. 그때까지 참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명태자는 특별한 인물이죠. 저는 사실은 고구려 역사에도 몇 명의 인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해명태자, 두 번째가 호동왕자, 해명태자의 조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온달 장군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요. 해명태자는 아버지의 큰 뜻은 받아들이지만 죽는 방식은 자기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내답게 동쪽 뜰 동원 끝에다가 큰 창을 세워놓고 말 타고 달려가면서 그대로 찔려 죽거든요. 얼마나 장렬한 죽음입니까? 그래서 그 뜰의 이름을 동원에서 창원으로 바꾼 겁니다. 그만큼 독특한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완성된 것이 유리왕의 국내성 천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제가 유리왕에 대해서 이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광개토 태양비문 일면이거든요. 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부분적으로 잘랐지만 왼쪽 탁번의 아랫부분을 가면은 이도 흥치의 일부가 보이고 있어요. 이 문장을 다시 오른쪽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크게 나오죠. 맨 위에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왕이죠. 그리고 이도 흥치의 일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도 흥치라는 것은 도로서 좋은 정치를 풍하게 한다는 뜻이죠. 이때 도라는 것은 아버지인 고주몽이 아들에게 물려준 일종의 국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광개토대왕비에는 이 이도흥치란 말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이름은 사실은 담덕입니다. 덕을 이야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고담덕. 정말 좋은 이름이죠. 높을 꽃자에다가 이야기 담자에다가 덕덕자. 이게 광개토대왕 이름이니까 그는 숙명적으로 성공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유량도 이런 숙명을 타고 난 것이죠. 그리고 먼 훗날 통일신라에 비교적 친중국적 사고를 가진 최초인이 쓴 난낭비서에 보면은 바로 풍류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이때 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은 단재 선생과 똑같이 화랑대의 근원, 즉 풍월대의 근원은 고구려 조의선인에서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최초인이 기록한 도라는 것도 결국은 이 비문에 나오는 이도흥치의 도,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의 건국 이념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도를 중국식의 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고구려인들이 체화시킨 고구려인들의 특별한 사상과 논리로 봐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봅니다.